여러분, 잠깐만요.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자연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자나 침팬지, 고릴라나 코끼리까지 대부분의 동물 암컷은 죽기 직전까지 번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인간 여성만 아직 살아있고 아직 건강한데도 어느 순간 번식이 딱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폐경이라고 부르죠. 더 이상한 건 이 현상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인간 여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다른 동물들에겐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인간만 번식을 멈추게 됐을까요? 더 나을 수 있는데도 왜 스스로 그 능력을 내려놓은 걸까요? 오늘은 폐경이라는 기묘한 진화의 선택을 추적하면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가장 인간적인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화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대부분의 포유류 암컷은 죽을 때까지 번식합니다. 코끼리는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계속 임신을 하고, 침팬지도 생식 능력이 남아있는 한 새끼를 낳아요. 번식 가능한 몸이라면 번식을 멈추지 않는 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45세에서 50세가 되면 스스로 번식을 멈춥니다. 아직 살아있고 걷고 생각하는데 번식만 딱 멈춰버려요. 생각해보세요. 45세 여성이 폐경을 맞이합니다. 그 후 30년, 40년을 더 살죠.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더 낳지 않습니다. 평균 폐경 나이는 약 45세에서 50세 사이입니다. 과거엔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영아 사망률 때문이에요. 성인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60대, 70대까지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제는 그 생존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겁니다. 폐경 이후의 삶이 수십 년이나 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쓸모없는 구조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니까요. 쓸모없는 기관은 퇴화하죠. 눈이 필요 없는 동굴 물고기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폐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십만 년 동안 유지됐고 모든 인간 여성에게 나타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폐경이 남아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경은 단순히 몸이 낡아서 생긴 현상이라고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고장나니까 출산 기능도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증거들은 다른 걸 보여줍니다. 폐경 여성을 보세요. 50대, 60대, 70대까지 살아가면서 뇌는 멀쩡하게 기억하고 판단하고 배우죠. 심장은 계속 뛰고 면역계는 간염과 싸우고 근육도 움직입니다. 몸 전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 오직 출산 기능만 선택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특정 시스템만 차단되는 거죠. 만약 단순히 몸이 낡아서 출산을 못하는 거라면 다른 기능들도 함께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기능은 유지되고 체력도 상당히 남아있죠. 단순한 고장이라기보다 번식 중단이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고 보는 쪽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선사시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의 출산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약 10만 년 전 어느 아프리카 초원을 상상해보세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있어요. 2조 명에서 30명 정도의 작은 집단이죠. 그중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이미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임신 중이에요. 이 여성에게 출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문제는 인간의 몸 구조였습니다. 인간은 좁은 골반과 큰 아기 머리를 동시에 떠안은 종이에요. 직립보행으로 골반이 좁아졌고 큰 뇌로 머리가 커졌죠. 그래서 출산은 구조적으로 위험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무리가 둘러싸고 있지만 누구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나오지 않아요. 골반에 끼인 겁니다. 다른 여성들이 배를 눌러보고 다리를 움직여보지만 소용없어요. 출혈이 시작되고 산모는 점점 약해집니다. 무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죠. 침팬지 암컷은 혼자서도 새끼를 낳습니다.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혼자 출산하고 몇 시간 후면 새끼를 안고 나오죠. 인간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고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끼이면 산모도 아기도 둘 다 죽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골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 힘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감소하거든요. 20대 여성의 출산도 위험했는데 40대 여성의 출산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여성 유고를 분석한 고고학 연구들에서
골반 손상이나 감염 흔적, 산모 사망 가능성이 논의되는 사례들이 나타나요. 특히 고령 산모일수록요. 그래서 고령 출산은 하나의 거대한 도박이 됩니다. 40대 여성이 출산을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통이 계속되고 아기가 나오지 않고 출혈이 시작합니다. 결국 산모가 사망하고 아기도 함께 죽어요. 한 번의 출산 시도로 두 생명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낳아둔 아이들이 있어요. 5살짜리, 8살짜리, 12살짜리요. 이 아이들은 갑자기 엄마를 잃었습니다. 누가 먹여 살릴까요? 선사시대엔 고아원도 없고 사회복지도 없었거든요. 아빠 혼자서 사냥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필수였으니까요. 결국 아이들의 생존 확률이 급락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사고를 당하죠. 한 명 더 낳는 순간 가족 전체를 판돈으로 올리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 산모 본인, 그리고 기존 자녀들의 생존 가능성까지 모두 위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한 번의 출산 시도가 전체 가족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고령 출산은 새 생명을 늘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발견합니다. 아이를 더 낳는 대신 이미 태어난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할머니 가설입니다. 영어로는 그랜마더 하이파서시스라고 하죠. 1960년대부터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목한 이론이에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보면 집단 전체의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번식하지 않는 개체가 어떻게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연구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하드자족 같은 현대 수렵채집 사회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에서 할머니가 있을 때 아이 생존율과 엄마의 다음 출산 타이밍이 달라진다는 관찰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할머니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할머니가 뭘 했길래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선사시대 어느 집단입니다. 젊은 엄마가 갓 아기를 낳았어요. 동시에 3살짜리 아이도 돌봐야 하고 먹을 것도 구해야 하죠. 엄마는 아기를 업고 3살짜리를 데리고 채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효율이 떨어져요. 아기가 울면 멈춰야 하고 3살짜리가 지치면 안아줘야 하니까 채집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위험합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치기 어렵죠. 결국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쉬워요. 이제 할머니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젊은 엄마, 갓난 아기, 3살짜리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채집을 나가요. 아기와 3살짜리는 할머니가 봅니다. 엄마는 효율적으로 음식을 모을 수 있어요.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오래 머물 수 있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죠. 할머니는 캠프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젖을 물릴 순 없지만 3살짜리에게 먹을 걸 씹어서 주고 아기를 달래주고 위험을 감시하고 불을 관리하죠. 그리고 할머니 자신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서 채집을 해요.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나무 뿌리, 열매, 곤충들을 모으죠. 이게 추가 칼로리가 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단은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니까 비효율적이고 위험해요. 할머니가 있는 집단은 역할이 분담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엄마는 채집에 집중하고 할머니는 육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식이에요. 할머니는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온갖 걸 경험했죠.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지 알고, 어느 계절에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떤 날씨가 위험한지도 압니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빨간 열매를 따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하죠. 그건 안 돼. 저번에 아이가 그거 먹고 토하다 죽었어. 또 어느 날 구름이 이상하게 몰려옵니다. 할머니가 무리를 모으죠. 지금 이동해야 해. 곧 큰 비가 올 거야. 저 동굴로 가자. 이런 정보는 생사가 걸린 지식이에요. 젊은 엄마는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줘야 해요. 문자도 없고 책도 없던 시대에 지식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됐거든요. 할머니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연구들에서 할머니가 생존한 집단의 아이들이
조기 사망이 감소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엄마의 출산 간격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육아를 분담하니까 엄마가 더 빨리 다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명이 손자, 손녀 여러 명의 생존을 도왔다고 칩시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각각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의 유전자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직접 낳지 않았지만요. 할머니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지는 않지만 기존 유전자를 살아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진화는 누가 더 많이 낳느냐보다 누가 더 많이 살아남느냐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가설들도 있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엄마 가설을 제시했죠. 할머니 가설은 손주에 초점이 있다면 엄마 가설은 이미 낳은 내 아이에 초점이 있어요.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이미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자들은 번식 경쟁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세대와 딸 세대의 출산 경쟁이 집단을 깨니까 윗세대가 멈추는 방향으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단 하나로 확정된 답이 아니라 여러 가설이 경쟁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같아요. 더 낳기보다 더 살리기로 방향이 틀어진 거죠. 한 명을 더 낳다가 모두를 잃을 수 있다면 낳지 않고 기존 아이들을 살리는 게 나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인간 아이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이는 극도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말 새끼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서고 침팬지 새끼는 3년쯤 되면 스스로 먹이를 찾기 시작해요. 인간 아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나서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도 못 가누고 1년이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나야 간단한 말을 하죠.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 캠프 밖으로 나갑니다. 풀숲에서 사자가 나타나요. 다른 동물 새끼였다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숨었을 겁니다. 인간 아이는요, 그냥 멍하니 쳐다봅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낚아채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10살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이를 구할 수 없고 불을 관리할 수 없고 위험한 동물과 안전한 동물을 구분하지 못하죠. 실제로 독립하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사회적 규칙을 배워야 하고 기술을 익혀야 하고 지혜를 쌓아야 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 아이는 이렇게 미숙할까요? 문제는 뇌였습니다. 큰 뇌를 가지려면 머리가 커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크면 출산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 아이는 뇌가 덜 발달한 상태로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뇌의 발달은 출생 후에 5년, 10년, 20년 동안 계속되고 그동안 계속 돌봄이 필요하죠. 결국 엄마 혼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3살짜리, 7살짜리, 11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 혼자 이 셋을 다 돌보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해야 해요.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자니 비효율적이죠.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엄마 혼자서는 키울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공동 육아가 필수였어요. 아빠도 돕고 언니 오빠도 돕고 집단 전체가 도와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할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 됩니다. 할머니는 번식 경쟁에서 빠져나왔어요. 임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수유도 안 하니까 그 에너지를 온전히 육아에 쏟을 수 있었죠. 게다가 할머니는 동시에 여러 손자, 손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이에만 집중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딸의 아이, 아들의 아이, 조카의 아이까지 모두 도울 수 있었거든요. 육아의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집단 전체의 아이 생존율이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하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서 격차가 벌어지죠. 조모의 존재가 집단 전체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폐경은 이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폐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폐경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폐경은 실패가 아니에요. 역할 변경이죠. 번식자에서 생존관리자로의 전환이고 개인의 번식에서 집단의 생존으로의 전환이고 직접적인 임신에서 지식과 경험의 전달로의 전환입니다. 한 명을 더 낳다가 모두를 잃을 수 있다면 낳지 않고 기존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리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을 멈춘 집단이 더 안정적으로 커진 거예요. 인류는 더 낳는 종이 아니라 더 오래 돌보는 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인간만의 독특한 진화 전략이에요. 포유류 중에서도 폐경은 거의 없거든요. 인간과 일부 고래가 대표적인 예외죠. 범고래와 향유고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도 인간과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새끼를 오래 돌보고
할머니 고래가 무리를 이끌면서 어디로 이동할지, 어디서 먹이를 찾을지를 결정하죠. 범고래 무리를 연구한 결과 나이든 암컷이 죽으면 그 무리의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할머니 고래가 집단의 지식 저장소였던 거예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폐경은 돌봄이 길고 복잡한 종에게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종이었어요. 폐경 이후의 삶은 진화적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투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폐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폐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고령 출산 위험이 누적되고 돌봄 네트워크가 반복적으로 붕괴했을 겁니다. 매번 출산할 때마다 집단 전체가 흔들렸을 거예요. 한 명의 산모가 사망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지식이 단절되고 다른 가족들도 부담을 나눠 가져야 했을 테니까요. 작은 집단은 생존에 불리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줄고 협력 가능한 사람이 적고 외부 위협에 약해지거든요.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몇만 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우리 인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고령 여성들이 출산을 멈추고 대신 돌봄에 집중하고 손자 손녀를 키우고 지식을 전달하고 집단을 안정시켰죠. 아이 생존율이 올라가고 집단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생존하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죠. 문화가 축적됩니다. 세대를 거쳐서요. 할머니가 핵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식 전달이 끊겼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을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면 지식이 보존되고 60년, 70년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의 시작입니다. 폐경은 인류가 선택한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언어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창조하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여성의 생애는 출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폐경은 끝이 아닙니다. 인류가 선택한 가장 인간적인 진화의 증거예요. 우리는 종종 노화를 쇠퇴로만 봅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폐경은 다른 걸 보여주죠. 노화의 일부는 쇠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의도된 설계예요. 진화가 선택한 방향이에요. 진화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변이가 생기긴 하지만 선택은 명확하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쓸모없는 건 사라지고 유용한 건 남아요. 폐경이 남았다는 건 유용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필수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인류는 선택했습니다. 많이 낳기라는 단순한 전략 대신 잘 키우기라는 복잡한 전략을요. 양보다 질을 택한 거죠.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다른 모든 동물이 가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선택의 증거가 바로 폐경입니다. 여성의 몸에 새겨진 수십만 년 인류 생존의 역사죠. 할머니를 다시 보세요. 그분들은 끝난 번식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두 번째 엔진이에요. 출산을 멈춘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꾼 거죠. 번식에서 돌봄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현재에서 미래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화는 정말 쇠퇴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만든 또 하나의 전략일까요? 폐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치는 번식 능력에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있는가를요. 폐경은 포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진화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전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류 진화의 또 다른 비밀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